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격화하면서 사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과 관련해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백악관에서 3자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서상현 고려대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일 정상회담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얘기도 하겠습니다. 원일 한일 정상이 회담 직후 비공개 환담을 하면서 깜짝 드럼 연주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예상되지 않았던 이벤트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연출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떠올랐던 게 에이펙 때, 경주 에이펙 때 놀랐던 게 시진핑 주석이 그때 샤오미 폰을 선물을 하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통신보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백도 열어봐라. 그 짧은 대화지만 그 어색함을 풀어주는 상당히 고도의 정치학이거든요. 지금 중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일 정상이 열리면은 이게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네. 중국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지금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원래 대학 다닐 때 드러머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처음 잡아보실 거래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측에 공개 안 했다 그러지만은 아주 눈먼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고, 저 장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얽힌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기는 쉽지 않으니. 그러니 일종의 그 친근함을 풀어주는 일종의 이제 충격요법식으로 저 장면이면 많은 애매한 문제들이 풀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고도의 정치적 연출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선물 외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이제 드럼 세트도 있고 네네. 또 일본 브랜드의 시계 또 선물도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담 전에 뭐 딱딱한 외교적 이런 갈래를 깨고 서로 친근감을 갖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상대편이 뭘 했고 어떤 종류의 그 취미 갖고 이런 걸 섬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이제 선물을 전달한 이런 이제 서로 정상 간의 취미라든지 그다음에 뭐 특징 이런 걸 알게 되면 사실 이제 기존의 딱딱한 외교를 벗어나서 좀 문화적인 외교 또 뭐 서로 간의 정서적인 외교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실 뭐 드럼 세트라든지 그다음에 카시오 시계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카시오 세트 같으면 옛날 아주 고전적인 이런 시계로 보이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어떻게 상징적인 또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에 서로 정서적인 외교의 하나 출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란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반정부 시위가 꽤 커지고 있어요. 지금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12,000명 가까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추정치는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중동 전문가시니까 먼저 질문을 드리면 현재 이란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이란이 지금 현재 2022년 그 히잡 사건에 의해서 약 500명 이상의 그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네. 정부의 그 탄압에 의해서. 근데 지금 현재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죠.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지만은 사실 이제 젊은 세대 뭐 나이 연령 상관없이 지금 분노가 지금 들끓어서 지금 이제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네. 현재 이란 정부가 지금 인터넷을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소 2,000명 이상, 많게는 12,0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일부 이제 그런 또 시신들이 절비한 병원이라든지 거리 이런 촬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르웨이나 미국의 그 인권단체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공식 그 사망자 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한 12,000명 혹은 2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 특히 이란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 사상자가 아주 많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TV에서 언급할 정도로 이번 사태는 기존 그 시위보다는 훨씬 더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미국의 인권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조준 사격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심각한 게 왜 그러냐면 네. 하메네이 정권 자체가 손에 피를 묻힌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을 79년에 성공을 했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하메네이거든요.
근데 이제 호메이니는 89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88년에 이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민족주의로 이제 호메이니가 정권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면 그 원천이 사라지니까 그 당시 최대 3만여 명의 정치범 구속하고 있던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모두 처형해 버립니다. 그때 하메네이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난해만 해도 평상시에도 한 1,000여 명 정도 이란에서 1년에 처형을 하거든요. 네. 상당수가 반체제입니다. 근데 지난해는 2,000명까지 처형 사례가 급증했던 걸로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가의 강경 진압과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신정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게 하메네이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뭐 하메네이 정권이 뭐 하메네이가 뭐 러시아로 뭐 도피를 한다, 뭐 비행기를 대피시켰다, 뭐 금괴를 빼돌린다. 그런데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물러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하메네이뿐만이 아니라 하메네이가 저렇게 강경한 이유가 이란의 신정 체제를 보호하는 이 IGRC라고 하는 혁명 수비대가 따로 있어요. 한 20에서 25만입니다. 그다음에 바시지 민병대라고 또 있는데 이게 또 친정부 쉽게 말하면 민병 조직이거든요. 자경단 같은 거예요. 그동안도 많은 나쁜 짓을 해왔고 이 사람들이 수백만 명까지 추산이 되는데 최소 이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를 최소로 잡아도 100만 원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리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끝없는 그 12,000명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란 국민들도 지금 더 이상 그 물러설 데가 없거든요. 극단적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의 위중성이 있는 거고 아마 사망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죠. 네. 지금 보면 크게 두 가지 축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하나는 경제난이 심해졌다. 또 하나는 하메네이 이 부분인데 하나씩 좀 짚어본다면 먼저 경제난이 되겠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 지폐를 한 자루를 들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2015년 잠시 미국 오바마 정부와 핵 합의를 하면서 네. 이란 경제가 다시 이제 소생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또 트럼프 1기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또 이란에 대한 제재가 또 가해졌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이란 리알화 가치가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폭락하였죠. 특히 이제 이란의 가장 큰 경제 원천이 이제 석유를 네. 석유 수출 차단함으로써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이란 경제가 고통스러워졌고 저희가 2023년에 테헤란을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1달러당 한 46만 라운드, 46만 그 리알 정도. 그때만 해도 그 당시에도 역시 이제 좀 한 100달러 바꾸면 굉장히 부피가 커갖고 큰 가방은 아니지만 좀 가방을 들고 이렇게 갈 정도로 지폐가 컸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150만 리알이 넘었으니까 네. 엄청난 리알의 가치가 폭락했다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급속하게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존에 테헤란 시내에서 보면 이 커피점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 뭐 커피 마시면서 담소하는 이런 장면이 뭐 그냥 평소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여유가 없어지고 특히 이제 고통받는 게 중산층들. 기존에 지금 현재 그 이슬람 혁명 그 정권을 갖다가 떠받친 게 중산층이었거든요. 특히 테헤란을 중심으로 한 그 시장 상인들이었는데 이들 시장 상인들이 이제 이 물가가 제품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물건도 안 팔리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줄다 보니까 기존의 이념적인 젊은 세대, Z세대들의 그 기존 그 보수 정권에 대한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이제 살지 못하겠다는 이런 이제 상황이 처하다 보니까 연령 구분, 남녀 구분 없이 이제 전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하메네이 제재에 대한 반감도 또 하나의 축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왕정으로 복귀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왕정이 그동안 부패의 상징처럼 돼 있었는데 네. 거기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가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일부인데 그게 이제 나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이란 그 시위가 구심점이었거든요. 어느 한 단체가 이끈다 그런 이제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구심점을 하나 만들려는 하나 이제 일부 세력들이 기존에 이제 이 팔레비 왕가 미국에 이제 있는 왕가를 갖다가 이제 옹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의
팔레비 왕가 시절에 이렇게 왕조 시절에 고통받았던 기존 세대들은 물론 이제 그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네. 또 뭐 젊은 세대라 해서 지금 뭐 과거에 그 팔레비 왕조 경험은 없었지만은 그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팔레비 왕조에 대한 뭐 무조건적인 이런 신뢰감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심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 한 역할로서 이제 팔레비 왕족을 아마 찾을 것이고 그렇다고 또 이제 하메네이 정권이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윤택한 걸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제재 빌미를 지속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하메네이 정권에 대해서도 신뢰감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하메네이 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정권을 갖다 뒤집자 이런 인식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경제난이 있는 것은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빌미를 주기도 했고 이 부분이 그러면 과연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지금 대안이 없어요.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 시위의 촉발이 왜 위험하냐면 지금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큰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상인들이 12월 28일 날 먼저 문 닫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메네이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에요. 아. 그리고 79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성공할 때도 이 사람들의 지지가 결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뒤집어진 거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이 사람들이 물건을 80원에 떠다가 100원에 팔았잖아요. 20원 남았잖아요. 네. 그럼 저녁이 되면 이게 물가가 15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이란 여성이 히잡을 안 쓰고 하메네이 사진에 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조회수가 엄청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히잡을 첫 번째 안 썼어요. 네. 2020년 히잡 사태 위험했거든요. 초기에는 이거보다 더 컸어요. 그다음에 담배 피우는 게 금리 담배를 펴요. 세 번째 하메네이 사진에 불을 붙였어요. 이건 북한에서 김일성 사진에 불 붙이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통째로 정당성이 무너진 거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란 사람들에게 팔레비 왕정은 악몽이에요. 권위주의, 독재, 잔인한 포갑 정치, 고문, 처형 이러기 때문에 호메이니가 별로 지지 기반도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혁명에 성공하거든요. 근데 팔레비를 소환했다는 얘기는 비록 일부지만 네. 오히려 팔레비가 낫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 합치면은 지난번 히잡 시위는 일종의 종교적, 그다음 쿠르드 소수민족 이거였지만 이번에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폭력 수단을 쓰더라도 지금 가라앉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피를 부르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제2의 이란 혁명까지도 갈 수 있느냐? 즉 뭐 과거의 히잡 혁명이나 아니면 자스민 혁명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 정도의 큰 불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좀 추세를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저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신정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이런 그 이스라엘 혁명 부대, 네. 그다음에 미국 부대 네. 이런 그 군 권력들이 한 100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떠받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을 차단하고 이 세력들이 지금 이 시위 주동자들을 색출하고 또 학살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이 정권이 무너질까 그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계속 자기가 지원하겠다. 지금 현재 시위만으로는 정권을 완전하게 전복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하겠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데서 아니면 이제 군부 내에서 이탈,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도 보면 이제 쿠르드족이라든지 또 북쪽에는 아제르바이잔 이런 이제 소수민족들이 또 있거든요. 이들 세력 중에 뭐 무장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탈해서 시위대에 좀 합류한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가 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시위가 완전하게 지금 현재 이 시위가 강경하게 진압되어서 종결된다 해도 지금 현재 이 하메네이 정권에서는 다시 경제를 예전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불만 없이 살게 해줄 수 있나? 이건 또 안 되거든요. 미국이 계속 그 제재는 더 강화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 이거는 잠복돼 있다가 다시 또 시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돼서 지금 현재 봐서는 하메네이 정권이 가장 취약한 현재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은 외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하다가 이제 시위대한테 더 해봐 이런 분위기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사실 무책임하죠. 왜냐하면 개입을 하자니 지금
미국이 개입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도 사우디도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이란 내 미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개입하면 이게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 기국을 특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게 비화되면 더 커지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계속 자극하거든요, 지금 하라고. 그리고 이제 이란과는 제재를 더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일에 개입을 하면 하메니를 만일에 제거했다. 네. 그럼 사태가 해결되느냐? 아니거든요. 아. 밑에 바시즘 민병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대로 있거든요. 그 움체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고민이죠. 고민인 상태에서 개입하자니 결과를 알 수가 없고 개입 안 하자니 사태는 확산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일어나라고 지금 시위대한테 얘기를 하는데 희생만 커지거든요. 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란 내의 반미 감정이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이 성공했던 이유는 팔레비 정권, 왕정의 부정부패, 포갑적인 통치를 그 후원 세력이 미국이었거든요. 모사데그 총리라고 51년부터 53년까지 이란 최초의 이펀 민주주의자였던 모사데그 총리를 이란 석유 국영화, 이란 민족주의자예요. 반외세. 이걸 쫓아낼 때 뒤에서 작업을 한 게 CIA하고 영국 MI6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개입한다? 갑자기 이란 사람들이 친미로 돌아선다? 친미 정권에 들어선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는 고도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손에는 폭격, 한 손에는 이란 국민들을 자극하는 이 카드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희생만 더 커지는 거죠 지금. 예. 즉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을 하게 될 경우 더 반미 감정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사실 근데 무력으로 지금 하려고 해도 지난 베네수엘라하고 좀 다른 게 일단은 이란은 군사력도 베네수엘라와 대비해서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을 공격하려면 항공모함이 현재 뭐 지중해든 아니면 이 지금 인도양에 떠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다 없거든요. 지난 6월에 그 미국이 폭격하고 이스라엘 폭격하고 그 수행하고 나서 지금 다시 다 미국이나 다 돌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폭격하게 되면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서 카타르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나 바레인 해군 기지에 대한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것도 다시 또 재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자산도 다 철수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이 군사적 그 수순을 갖다 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역할도 안 되고 거기다가 인근에 있는 사우디나 UAE, 카타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뭐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다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민들에게 성돈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이란 그 밑에 물밑 접촉으로 이란하고 계속 외교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재직하고 있는 이란 외교부 장관 아락치 같은 경우는 2015년 오바마 그 정부하고 핵협상할 때 주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 외교부 장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온구파이기 때문에 네. 이 온구파들하고 중심을 해갖고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협상을 했다가 미국이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외교적 수단도 물밑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백악관에서 만나서 이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린란드 일단 살 수 있으면 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무력도 생각해보겠다라는 건데 이 세 나라가 만나서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덴마크하고 미국은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요. 나토. 네. 그래서 나토 이전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이전에 체결했고 2차 세계대전 때 51년에 정식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또 나토로도 묶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했거든요. 미일 동맹 조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키나와에 후텐만 공군기지가 있거든요. 오키나와 중요하다고 오키나와 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일 안 팔면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를 치면 독도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지금 총리가 이번에 미국으로 가는 차라리 남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영토를 사는 시대 아니죠. 그다음에 군사 공격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럼 동맹이 동맹을 공격하면 나토는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덴마크하고 그린란드는 당신 생각이 뭐냐? 안보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안보적으로 더 써라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자원이 중요하다? 그럼 자원 같이 개발하자 그럴 거거든요. 음. 트럼프 대통령 그랬거든요. 내가 갖는 게 목표라고. 음. 그럼 만나봤자 의미가 없죠. 결렬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례 없는 사실 아주 비합리적인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안에서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도 동맹이 동맹을 침략하는 걸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또 한쪽에서는 공화당 일부에서는 미국의 50번째 주로 그린란드를.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안해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비합리적인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근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결렬이 되면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압박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네.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 그건 전쟁행위거든요. 그럼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할 거고 미국 국내 여론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박.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통해서 5만 7천 명밖에 안 되니까 네. 그중에 90%가 이누이트족들이니까 돈을 주면 우리한테 넘어올 거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덴마크가 미국보다 복지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얼마 몇 푼 받고 미래를 팔겠다? 이거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통해서 손쉽게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요. 예. 일단 뭐 돈로주의 계속하겠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 정책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돈로주의가 사실 이제 이 트럼프하고 도널드 트럼프에다가 그다음에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합성해서 만든 게 몰로주의인데 네. 사실 이제 5대 대통령 멀로 대통령이 자기네는 아메리카만 중시하고 다른 데 개입하지 않겠다. 사실 이제 아메리카 우리 그 중남미 그러니까 중남미든 북미든 이 아메리카 대륙을 건드리지 말고 이건 우리 앞마당이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번에 뭐 그 베네수엘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도 이제 미국이 갖겠다 했고 그다음에 멕시코만도 이제 명칭을 바꾸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도 51번째 주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넘어서 이제 그린란드 땅도 이제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미 우선주의 뭐 미국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린란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이해관계, 뭐 히틀러라든지 또 석유 같은 이걸 아마 이제 확보하는 그게 가장 큰 우선적이고 여기다가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의 그 접근을 막겠다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미국이 가서 모든 걸 군대를 가서 막는 것보다는 이렇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나토 회원국인 유럽이 자발적으로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도 세우고 군비도 지출하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그린란드를 갖다가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 위협으로부터 좀 이렇게 방어하자는 이런 취지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린란드를 갖다 강제로 병합하기보다는 압박을 가서 미국의 경제 이익을 최대한 얻고 또 군사적인 이런 이제 비용 문제에서는 유럽이 어느 일정 부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미국이 여러 가지 뭐 국제 기구에서 탈퇴하고 있으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분위기를 계속 갖고 가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러니까 신고립주의죠. 그런데 바이든 들어오면서 파리 교역 다 들어갔거든요. 다음 정부 들어오면은 또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말이 비합리적이냐면 미국이 차지하지 않으면 중러가 차지할 거 그랬거든요. 그린란드 미국 기지 있거든요. 그럼 지들이 중러한테 지금 전쟁에서 진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끝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고립주의가 나토나 동맹에 대한 균열 체계 이 상처는 단기간에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서상현 고려대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